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민이냐 파산이냐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노동인구 부족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캐나다가 이미 미국 거주 외국인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고소했습니다.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리오그란데 강에 부표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당 폭동에서 이미 바닥에 쓰러뜨린 경관을 성조기대로 때린 폭도가 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자산 몰수나 소환장 발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예고 없이 집이나 사업체 방문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트와 납세자의 안전 위협과 공화당의 비판 이후 내린 결정이고 즉시 시행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흑백 분리 시대였던 1950년대 린칭으로 살해된 10대 흑인 소년 엠멧 틸과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국가 기념물을 지정합니다. 듣고 보면 아, 그럴 수가 라는 반응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정부 권한을 감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삭제한 법안 시리즈 1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에 반발하는 격동의 시위 속에 빠졌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세계 탑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정치인 견제 기능이 중요하고 이 기능이 없어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도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폭염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온난화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 몇 년 사이 대대적인 조치가 없으면 기후 환란을 맞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곧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어떤 국가적인 기념물을 지정하는 그 같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항상 헤드라인에서 듣는 그 잠깐의 것을 가지고는 굉장히 건조할 수도 있고 재미없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 스토리가 있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그 기념물로 3군데를 지정한다는 그 스토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그리고 그와 완전히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관련되는 미국의 탑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40년이 되면은 2022년에 비해서 미국에서 일하는 나이의 인구가 600만 명이 줄어든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후는 더 심각해진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이민자만이 유일한 잠재적 인구 성장의 해결책이다. 특히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곧 발표될 그 논문인데요. 미국 정책을 위한 국립재단,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이런 곳에 발표될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University of North Florida의 경제학 교수 마델라인 자본디니라는 이 교수가 노동부와 센서스의 자료를 분석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기 때문에 그 사설의 그 조목조목의 그 발표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 사설답지 않게 한 교수의 말을 무척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맨 앞에 선택한 것은 이 뉴스를 미국에서 듣고 계신다면은 미국의 미래가 이렇게 돼가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짐작하실 수 있고 해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법무부에서 이민 추진 같은 것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처해 있고 그러면서도 이민자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많은 미국인들은 이민에 반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나의 노동값도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 심지어 내 일자리까지 뺏어가잖아. 이런 경쟁 대상으로 본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민은 성장의 원동력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신문 가운데서 최고, 세계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의 데이터 기반은 막 입이 벌어질 그럴 정도입니다. 날마다 봐도. 미국 고용의 거의 그 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뭐 하이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백인들이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그 근로자들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실업률이 낮다. 그 실업률 같은 것이 이제는 조금쯤은 고용인 중심으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아직도 일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고 구하면 돈 많이 줘야지 되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과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의 출산율도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출산율은 무척 낮습니다. 게다 대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걱정해야 될 요인은 베이비 부모들이 점점 오래 살죠. 일은 안 하면서 오래 산다.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또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상품, 서비스 생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젊은 그 나이 또래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혁신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혁신은 하이텍 산업에도 마찬가지고 농업에서 딸기를 손으로 딸 때도 혁신적으로 따는 사람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딸기를 다치지 않게 많이 땁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은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겪고 있다고도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중국의 공산당조차도 뭐 1인 1가정 산하 제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지금 미래와 현실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고도 얘기를 해주고요.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노동력 부족이 앞으로 가장 큰 미국과 세계의 도전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한 것도 살짝 언급을 하고요. 이미 캐나다는 알아채리고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공부를 하는 외국인도 있고 임시 비자를 받아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도 있고 이런 미국에 있는 외국인을 가까우니까 그냥 살짝 넘어가면 되니까 그런 외국인들을 유혹하는 정책을 이미 캐나다는 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스킬 비자 같은 것이요. H1B 비자 같은 것. 이런 것을 캐나다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뭐 이틀 동안에 10,000명을 승인을 해줬답니다. 최근에. 그럼 이제 하이텍도 빠져나가고 뭐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뭐 미국에서 저렇게 싫다고 하고 하면 미국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벽 쌓기도 미국의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의 장벽 그 멕시코 장벽 국경 사이에서의 혼란도 이것도 지금 미국의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이 아니다. 누군가는 오늘은 살짝 맛보긴 거예요. 누군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워낙에 보수적인 그런 신문이니까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 아주 좋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주의 23지구가 지역구인 국경에서는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에서는 뭐 800마일 떨어졌다고 하는 그 지역이 본인의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토니 곤잘레스 의원이 한 얘기와 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정치 스턴트들 하지 말고 민주당은 공화당을 비난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뭔가를 우리는 지금 노동력 부족이기 때문에 외국의 노동력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분은 텍사스의 형평과 잘 이렇게 엮어서 그들을 그늘에 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H1B 비자 해당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정치 스턴트 하지 말고. 그 정치 스턴트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텍사스의 그 그렉 에버트 주지사를 비난하는 건데 물론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미국의 탑 뉴스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어제 텍사스주를 고소했습니다.
텍사스주를 이 문제로 고소한 건 처음인데 멕시코와 텍사스의 그 리오그란데 그 강에 이제 그 오렌지색 부표를 설치를 했는데 이 부표를 설치를 한 것이 그 강을 넘어서 오는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말하면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서류 미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 국경은 텍사스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은 우리가 지킨다. 바이든 행정부가 안 해주니까 여기에 동의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이가 4m라고 하든가 4피트, 4m가 아니라 낮은 곳이니까요. 낮아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게 하는 곳에 이 부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오도록.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겠죠. 아이들도 데리고 아기 데리고 건너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높이는 4피트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짧아요. 305m 뭐 1000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길이가 1245마일 가운데 정말 조금이에요. 여기를 이제 여기 설치했다 저기 설치했다 하고 그 부표에 보면은 위에 전혀 뭐 남자 혼자 건장한 사람이 운동신경이 좋으면 못 넘어올 것은 아니지만 이거 바닥까지 쭉 내리쳤거든요. 4피트니까 거기서 딱 막히고 위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뭔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넘어서 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치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민자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그 목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뭐 못 넘어온 건 아니니까 완전한 효율성을 낸다고 할 수도 없고 길이도 너무 짧으니까 뭐 0.25마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1200마일이 넘는 그 길이에서 뭐 별로겠죠? 근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곳, 다른 곳에 가면 막 철조망을 해놔서 사람들이 또 넘어올 수 없게 하고 현장에 배치된 텍사스 경찰 가운데서도 일부는 이건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함정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려는 사람 강으로 넣고 물 좀 주세요. 뭐 떼약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숨지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거잖아요. 연방정부가 어제 이 텍사스를 고소를 하면서 연방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강과 하천법, River and Harbors Act라고 해서 국경은 이제 수로를 통한 국경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멕시코와 텍사스 사이에 이 강, 공공안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거해라. 더군다나 멕시코와 외교 관계가 손상이 된다. 멕시코의 외무부에서 멕시코도 공식적으로 이거 철거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멕시코에선 또 다른 물론 멕시코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겠지만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 경계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와 물에 관한 협정이 있답니다. 1944년과 또 1970년대 조약이 있어서 그 조약도 위반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뭐 80명 이상이 이게 인간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것이고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그럼 뭔 말이야. 우리 텍사스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그렇게 좋으면 다들 데려가시라고 하면서 버스로 사람들을 태워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주지사만 3번째 하는 사람이고 주지사를 하기 전에는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이거 철거하세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인권 문제부터 환경 문제부터 외교 관계까지 얘기를 하니까 See you in court, Mr. Presiden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하니까 어제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방 정부만이 텍사스주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카약하는 그 어떤 그 그룹에서도 회사에서도 서로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공화당에 우리도 못 먹고 못 사는데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난민까지 받아들인단 말이야. 말이 돼? 하는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의견으로 너무너무 존중돼야지 될 의견이고 그 밖에 또 막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막 인지상정의 마음에서 오는 의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곤잘레스라는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의원이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나를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저러한 이유는 다 많고 해결점은 하나로 그리고 완벽한 크리스탈 클리어적인 해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쇼는 하지 말고 효율적인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은 며칠 전에도 사설 한번 썼는데요. 텍사스가 이렇게 어디 중간중간 철조망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설치하는데 돈 들죠. 또 지키는 사람들 있죠. 등등 해서 비용이 그 이민자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5억 달러를 썼답니다. 세금으로 쓴 거죠, 당연히. 45억 달러를 썼는데 그에 비해서 그렇다고 넘어오는 사람이 줄어드느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차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45억 달러나 들고 이런 효율성이 없는 일을 왜 하는가? 이게 저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도 또 사설에서 쓴 점이거든요. 해서 정말 너무너무 오랜 동안 10년도 훨씬 넘게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은 공화당의 이유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유대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도 월스트리트저널의 맨 앞에 소개해드린 그 컬럼 내용 자체가 컬럼 제목 자체가 이민이냐 파산이냐 둘 중에 이민이냐 파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조금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조금씩 서로 손해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국가를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결정을 해라 하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이 상당히 또 정치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소를 한 측이나 고소를 당한 피고나 원고나 다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판사가 정치적인 목적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판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런 판결이 이제 나올 테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맨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법원의 대법원의 기능을 없애버린 그 법안이 1차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통과가 돼서 그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점점 더 우리 우파 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겠어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민주주의의 말살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법원에서 많이 판단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기능들이 미국도 사실은 법원이 상당히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미국에서는 이 텍사스와 백악관의 싸움 같은 이 싸움 자체를 꼭 그 정치적인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어차피 미국은 미국 사람만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가 없다 하는 경고도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의미에서 맨 앞에 전해드렸습니다. 물기를 막으면 동식물, 그 생태계도 파괴된다고 또 이제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세 가지 정도 미국의 탑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요. 사람들이 왜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제 이제 알칸소의 코온웨이에 살았던 44살의 트럭 기사가 4년 4개월을 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터 프란시스 스테거라는 사람인데 의사당 폭동 사건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에 속합니다. 저에게는 그 비디오 가운데 그랬거든요. 몇몇 남자들이 이제 그 DC 경찰이거든요. 이분이 DC 경찰이 의사당 앞에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 당시에 안에서는 다 막 총을 겨냥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바깥에서 딱 지키고 있는 이 경관을 막 끌어내리고 해서 계단을 몇 개를 이렇게 몇 개 계단 아래로 막 얼굴 붙어 있을 비디오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고는 이제 바닥에 얼굴을 묻게 하고 그리고는 막 때리는데 온갖 무기로 다 때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원래 올라갈 때 의사당에 올라갈 때 성조기를 달고 글쎄 성조기를 달고 애국한다는 뜻인데 이게 애국인지는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대로 막 때린 거예요. 나머지 같이 그 당시에 때리고 막 밟고 있었던 4명들도 징역형을 전부 선고를 받았고 이 사람 2월 달에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험한 무기로 경관을 폭행한 것.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경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위를 하러 마치 우리가 폭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와서 막 과격하게 시위를 했었던 안티파, 이것도 그들의 주장이죠. 안티파인 줄 알고 내가 그랬다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지. 경관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 배지가 있고 자신의 신분이 그 유니폼 자체에 드러나는 이 워싱턴 DC 경관인데 어떻게 그 워싱턴 DC 경관을 그 당시에 안티파라고 무정부주의자 시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워싱턴 DC 경관 로고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그 옷을 입고 의사당 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막 머리부터 질질 끌고 내려가서 구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에는 말하는 게 또 그대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반역자야. 모든 사람은이라고 에브리원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자체는 저 인간들 반역자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반역자야. 그래서 저런 인간들에게는 죽음만이 dea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럼 저 안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인간들은 의회 멤버들과 그 의회 멤버들을 지키는 의사당 경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검사는 6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미국에서 항상 이게 참작이 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도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장모가 후회하는 기색도 없고 너무 그 재판부를 괘씸하게 했다 해서 뭐 구속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법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6년 6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본인이 일단 잘못했다. 내 인생에서 최대 실수한 결정이었어 라고 후회하는 빛을 보였기 때문에 많이 깎여서 뭐 4년 조금 넘는 형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트럭 운전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뭐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훔치기도 했고 6살 때 엄마 아빠가 다 없어서 남의 손에 키워지도록 보냈어야지 됐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사실은 워싱턴 DC에 그날 일을 하러 왔다가 무슨 일로 회사하고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조금 안 돌아가고 지체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살짝 트럼프에게 미룹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나서 혼돈과 혼돈 속에서 거기까지 가게 됐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랬지만 결국 판사는 모든 것을 정상 참작을 해서 4년 4개월 특히 후회한다. 지독히 후회한다 하는 것 때문에 4년 4개월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공동 피고인 3명도 3년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공격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입니다. 경찰 함부로 공격하면요. 미국에서 형량이 이만저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1070명의 폭도가 기소됐고 600명에게 수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그 경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어제 이제 하버드 대학교와 다른 여론조사기 해리스 폴입니다.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57%가 기소될 만한 증거가 강하다고 믿는다. 민주당은 87%, 무당파 47%, 공화당도 31%. 그런데 한 번은 이미 기밀문서 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번에 기소가 된다면 이 두 번의 기소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80%, 무당파 50%, 공화당도 30%. 그 정도 되면 사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사퇴해야지 된다. 두 번째 기소가 되면 전체적으로는 55%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좀 엄숙한 그런 모습으로 필러 파커 주니어 목사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Church of God in Christ라는 그 서밋에 있는 교회네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저 담임 목사의 연설까지 전부 들려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그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엠메 틸이라는 그 당시에는 청소년, 지금 살아있었다면 82살, 그리고 그의 용감한 어머니, 아들의 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보게 했던 마미 틸그 모블리, 이 두 사람에 관한 그 스토리로 세 군데를 국가적인 그 역사적으로 기념을 할 만한 기념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1955년 8월이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도 민권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일리노이에서 미시시피, 왜냐하면 시카고에 살다가 미시시피주의 친척집에 갔습니다. 당시에 14살의 청소년이었어요. 엠맷 틸이. 그런데 미시시피에 갔는데 미시시피에서 그로서리 스토어, 작은 미니마켓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주인 와이프가 계산대 뒤에 있었는데 21살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었답니다. 21살인데 무슨 인종을 가릴 것 없이 모든 21살은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81살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있었고, 그리고 이 여성은 가게 주인, 아주 폭력적인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있었는데 나중에 그날 밤에 새벽 2시 30분인가 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 청소년을 납치를 해가고 창고에 가두고 그 린칭과 그 구타와 완전히 뭐 몸이 절단되고 했다잖아요. 그렇게 하고 강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미시시피에 있는 뭐 텔라 무슨 강이죠? 그 유명한 강에 내다 버리고 나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명의 백인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과 뭐 매형인가 매제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이 흑인 소년이 그 가게에 들어와서 뭐 나중에 갈 때 그 백인 여성이 증언을 했어요. 처음에 뭐 바이 베이비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아름다운 무슨 뭐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던가, 아무튼 이렇게 돼서 그 남편과 매제인지 매형인지가 가서 납치를 해서 숨지게 하고 강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이게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은 수십 년 뒤에 내가 그날 증언한 것은 거짓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민권 운동이 많이 그 활발해졌었고 해서 미시시피의 저 교회, 왜냐하면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장례식 그 교회가 커서 1,700명이 들어갔는데 10,000명 정도가 밖에서 스피커로 쫙 이제 뭐 목사님 연설하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시카고에서 미시시피로, 시카고는 그 당시에도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았겠죠. 미시시피로 가서 풍선껌 사러 들어갔답니다. 풍선껌 사러 들어갔다가 새벽에 납치돼서 맞아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곱게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하든지 역사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의 관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700명이 본 거죠. 시신이 매장되기 전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 백인 남자들도요, 어떤 잡지에 살해한 것을 고백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판사도 100%가 백인이었고, 아니 배심원도 100% 백인, 판사도 뭐 이런 살해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결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다는 거거든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해서 이제 그리하여 그 장례식이 치러진 교회, 또 엄마도 생각하자. 엄마가 너무 용감했다 하면서 또 한 군데는 미시시피의 시신이 발견된 곳, 텔러해치 강이군요. 텔러해치 강에서 2008년도에 이미 그 메모리얼 사인은 그곳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미시시피 법원 앞 재판이 열리고 2명의 백인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로 그 텔러해치 법원 앞에도 이제 기념 어떤 역사적인 뭔가를 이제 만들어 놓겠죠. 해서 틸의 가족이 2007년도에 법원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때 그 법원에서 당시에 수십 년 전에 1955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세기가 바뀌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었지만 2007년도에 그 법원에
최고 관계자가 나와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가족에게 정말 공손하게 사과를 했다 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자 하는 거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 대비가 되잖아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히려 가장 위에는 미국의 분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념을 하면서 이제 기념 But they erase nothing. We can't just choose to learn what we want to know. We have to learn what we should know. We should know about our country. We should know everything, the good, the bad, the truth of who we are as a nation.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죠. 뭐 굿한 것, 배드한 것 모든 것을 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굿한 것, 배드한 것 그게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셔널 모니먼트를 지정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이고, 공화당 같은 데서는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데서 이 역사는 너무 백인에게 괴롭다.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백인에게 괴롭고, 이거는 뭐 비교 인종 이론, 노예제 이런 것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노예는 그 당시에 썸스키를 배웠기 때문에 노예제가 노예들에게 이득이었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행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설령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누구에게 딱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역사고, 그걸 이제 그 넘어서서 더 좋은, 조금 더 완벽한, 완전한, 성숙한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게 미국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하면은 이게 맞다라고 아무도 의심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법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게 이제 미국의 분열이 너무 심한 것이고, 이게 아마 2024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이민 이슈라든가 이런 인종 문제라든가 극에 달할 겁니다. It's used in a different context, but I think it applies here. Silence is complicity. I will not be silent, nor will you be silent about what happened. Silence, 침묵은 공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침묵, 공모해 하지 않겠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미국이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공모다. 그 범죄에 대해서라고 미국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14살 1955년도에 숨진 엠맷 틸과 그 용감한 아들의 시신을 관에서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기억하세요 하고 보여줬던 엄마에 대한 내셔널 모니먼트 3군데에 지정되는 것의 기념식입니다. The Chicago Defender and other newspapers and radio announcers who told the story.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광고 듣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뉴스를 조금 리뷰를 하는데, 더 힐, 그 의사당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더 힐이 전하는 걸 보니까 론 디샌티스의 문화 전쟁이 좀 실패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짧은 연설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저 펜 누가 가져가나요? 3군데에 미시시피에 2군데, 미시시피 법원, 그리고 그 시신이 버려져서 발견이 된 그런 강, 또 시카고의 교회에서 이제 그 서명을 하는 지금 그런 그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말씀드리면요. 국세청,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뉴스 가운데 가장 생활 뉴스네요. 물론 뭐 국세청이 여러분 댁에 갑자기 방문을 한다던가 사업체를 방문한다던가 했던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겁니다. 1년에 예고 없이 방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의 안전 위험. 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국세청의 직원을 사칭하고 뭔가를 이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세 번째는 공화당이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이거 과잉이다.
과잉이야. 공화당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누군가 집이나 사업체를 찾아갈 때 부잣집을 찾아가겠죠. 뭔가 세금을 안 냈다던가 안 낸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 안 낸 것이 이미 발견이 됐다던가 하는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너무너무 비난을 했었던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 국세청 에이전트의 안전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었던 일을 시대가 바뀌면서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이것도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과 공화당인 민주당인 대통령이 뎁 실링 그 채무 상한선 올릴 때도 그 국세청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잖아요.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거, 그 아주 구멍 뚫린 것을 딱딱 그 메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시 시행을 하는데 대신에 예외는 있습니다. 자산 몰수나 아니면 소환장 발부, 자산을 몰수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이나 사업체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수많은 집 사업체 방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산 몰수, 소환장을 가지고 가는 건 몇백 건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국세청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한 적어도 10만 달러는 넘어야죠. 징수할 그럴 세금이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 국세청 직원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이런 일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선 내가 방문했을 때 그 집이나 사업체에서 저에게 불호감인 것은 분명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주변에 어떠한 물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편지를 받으실 거고요. 세금을 10만 달러 이상 내시는 분들께 대강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하는 스케줄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게 된답니다. 보통 이런 것은 이제 직접 찾아간다는 도어 비짓이라고 도어 방문이라고 문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고 그럴 때도 항상 모든 뭐 경관도 마찬가지고요. 뭐 경관들이 막 전화 걸어서 도네이션 하라는 거 다 가짜인 거 알고 계시죠? IRS 직원이나 모든 정부의 직원들은 꼭 사진이 찍힌 그 아이디도 물론 위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사진이 찍힌 그런 아이디 같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련 번호도 있고 그럼 뭐 확인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좀 그 테크놀로지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놨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직접 방문해서 뭐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했다는 얘기. 현대화 프로젝트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무슨 재래식 무기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보전쟁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기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죽음까지 몰고 오는 폭염, 히트웨이브, 열파, 의심할 바가 없이 이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고 상당 부분은 다 과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 그것도 논란은 있는 거죠. 물론 공화당이 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무슨 아직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그 분야 전문가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 정도면 뭐 이상한 정치적인 삐뚤어진 마음이 없으면 이 기후변화가 이게 문제는 문제야라고 대강 생각을 하시겠죠. 상당 부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생명을 숨지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정부들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스팔트가 막 불쑥불쑥 튀어오르잖아요. 철도 막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철이 부풀어 오른다니까요. 강철이 너무 뜨거운 열을 계속 받으면 결국은 강철을 녹여 없애는 게 열이잖아요. 탈무드에도 나오는. 강철을 녹이 그게 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그리고 특히 이제 화석 연료 오염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서 다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무슨 이런 폭염 위험이 50배나 높답니다. 그만큼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요. 지금 섭씨 산업화 시대 이후에 1.2도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는 그게 몇 년 단위로 줄어든답니다. 2도 올라가는 게 2년에서 5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2도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기회의 문이 급히 닫히고 있다.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빨리 이걸 홀드하고 올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World Weather Attribution 그룹이라는 이 그룹에서 7월 18일까지의 데이터를 1800년대 그때는 서늘했겠네요. 비교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경고적인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미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중요한 이슈는 미국과 연관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태 잠시만이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헌법이 없는 나라인 것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역사 75년 됐는데 지금 75년 역사 가운데서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가장 우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사법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에서 비합리적인 어떠한 정책을 한다고 할 때 대법원에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을 삭제해 버린 것을 1차적으로 엊그제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6개월 동안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사법개혁 말은 좋아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우파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법부가 그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막 뭐 서안지구 뭐 한가운데라든가 이런 데 자꾸만 정착촌을 만들고 뭐 벽을 세우고 할 때 그건 좀 심한데 하고 딱 제지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과 관련해서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벤자민 네탄야후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법원의 고위직을 본인이 이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정치인의 파워가 강해지고 사법부의 파워가 굉장히 약해지는 이것으로 야당은 다 나갔고요. 120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크네세트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여당 그리고 이 벤자민 네탄야후도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미뤄라 선거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벤자민 네탄야후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본인의 힘도 약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소수가 뭐든지 다 지배를 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서안에 정착촌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팔레스타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땅에도 나가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동의 평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병역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정통 그 오토독스 주의시는 종교적인 여러 이유를 들어서 병역 기피를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두 개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선 사업하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요. 뭐 예비군도 반대를 하고 해서 의사들도 파업을 했고 가장 큰 노조도 파업할지 모르고 야당은 대법원에서 이거 뒤집어라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 봤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이걸 뒤집을 수 있을지 법안을 무효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앞으로 2, 3차 무엇이 있기는 있는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은 지금 혼돈 속의 국가 위기고 격동의 시위가 예상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름인 거죠.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가 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야당도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고 중도와 뭐 좀 진보적인 그쪽도 약해지는 것이고 미국도 어떻게 할지 지금 대처를 할 테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야마바와 그 다음에 라디오 서울 개편 광고를 들으시거든요. 8월 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어떻게 저희 라디오 서울이 바뀌는지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